이 컨텐츠는 제가 외부에 만나도 이건 보셔라라고 할 것 같아. 계속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나쁘게 해석하면 지금 벌기 시작한 건 맞는데 지금 이미 풀캐파야. 또 깔아야 그리고 된다. 또 깔아야 돼 물류센터를. 이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쌀 같은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현 회계사입니다. 김규현입니다. 오늘도 이제 기업 분석 또 가야죠. 네네네. 오늘 좀 대장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대장이야? 대장이지. 그래도 좀 이제 좀 큰 기업이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기업. 모두가 아는 기업. 오늘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이제 컬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권회계사 말처럼 기업 분석을 한 지 5년째인데 한 번도 안 다뤘더라. 한 번도. 단 한 번도. 5년 전에도 컬리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지. 지금 11기인가 그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안 다뤘어요? 5년 전에도 이미 전 국민이 많이 쓰던. 저는 개인적으로 컬리에서 장을 보거든요. 집에서. 맨날 너가 어플로 주문을 해? 집에서.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가기 힘드니까 그렇지. 보통 이제 컬리로 배달을 하는데 맨날 오거든요. 우리도 맨날 와. 맨날 쓰지 와. 않나? 우리 집도 써. 보면서 느낀 점이 딱 있는데 이 박스가 이게 최선인 거야. 약간 포장 상태가 보면 진짜 박스 하나에 막 달랑 한 개 들어있고 이런 경우 꽤 있거든요. 좀 과포장의 느낌이. 근데 뭐 저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낭비가 심하진 않나라는 생각을 뭐 쓸데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컬리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감사보고서, 그러니까 공시된 자료 기본적인 게 감사보고서와 기사인데 컬리는 이게 IR 자료도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IR 자료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튼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고, 두 번째는 컬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에비타 흑자다. 그래서 도대체 최근이죠 이게. 24년도. 그렇죠. 그래서 24년도 에비타 흑자라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캐시플로우 BEP. 이것도 주장하는 거예요? 네,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플로우 BEP도 알아보고, 네 번째는 주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이 김수하 대표님 지분율이 되게 낮다.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주주도 한번 알아보고, 다섯 번째가 되게 재밌는 건데 결손금 보존을 했어요. 컬리가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계적으로 어떻게 만회를 했는지. 이것도 24년이 한 거죠? 24년에 다 24년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 이거 한 3월쯤 난 기사인데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컬리가 비상장사인데 자사주 매입은 되게 특이하거든요. 상장사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했네? 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6개 주제 다 재밌겠네요 오늘. 네네네. 네, 아니, 좋습니다. 저는 사실 나 외부에서 이제 우리 방송 본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요? 보지 마시라고. 좀 민망해서 나도 뭐 민망하니까.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라지. 아니 보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얘기 많이 그러니까 하는데. 너는 이제 선수들만 만날 거잖아. 그치 뭐 선수들을 많이 만나긴 하니까 이제 그분들도 의뢰하는 얘기겠지. 그냥 이제 그래서 나는 그분들도 안 봐. 그치 나도 이제 보지 마셔라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이제 준비된 자료 쭉 봤는데 저희가 맨날 감사 보고서 위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IR 자료를 좀 깊이 분석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내용이 엄청 풍부하고 재밌고, 이 컨텐츠는 제가 외부에 만나도 이건 보셔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시는 분들도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그냥 감사 보고서만 덩그러니 있는 것과 컬리는 사업 보고서가 나와요. 주주 이제 아마 500인 이상이어서 나오는 걸 텐데 사업 보고서도 있고 IR 자료까지 있으니까 컬리가 어떤 거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지도 명확하게 보이고, 훨씬 내부적인 더 분석도 더 풍부하죠. 많이 풍부하고. 저도 재밌었어요 이거. 그래서 뭐 컬리 회사를 특별하게 소개할 건 없을 것 같고, 재무제표 이제 한번 볼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컬리는 IFR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뤄지는 모든 숫자는 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회사까지 포함한 거라는 거죠? 자회사는 한 뭐가 3개 정도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컬리 페이가 있었고, 여기도 페이가 있어요? 버드 페이가 있어요. 거기가 페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 요새 한창 뜨고 있는 원마일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근거리 배송 있잖아요. 그거 관련한 자회사가 있었고, 근데 전체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그렇게 막 유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IR 자료가 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어서 저희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재무제표였죠? 재무제표부터 한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해할 매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살짝 갸우뚱해요. 2021년도에 1조 5천억 정도 매출했고요. 사실 대단한 매출이긴 했죠. 2022년도에 2조를 돌파했어요. 2조 370억 정도. 근데 2023년부터 이게 2조대에 머물렀어요. 2022년도도 2조, 2023년도도 2조, 그리고 2024년도에 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사실 22, 23, 24가 별로 증가를 안 해요. 그렇게 크게 증가했다는 그러니까 의미 있게 느낌은 증가를 안 없어요. 하고 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한 20, 30% 성장한 거 외에는 22년도부터 2조 정도만 하고 있지 막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진 않다. 요거는 일단 포인트일 것 같고 그냥 제 느낌에 이미 깔린 데는 다 깔린 느낌인데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쓰는 데는 쓴다는 거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컬리도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만 해도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손실이었었는데 이게 22년, 23년 이제 조금씩 줄이면서 22년도에는 마이너스 2,300억,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1,400억,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다 왔어. 마이너스 다 왔어. 180억까지 이거 되게 고무적인데요. 많이 어쨌든. 줄었어요. 네. 예, 예. 음수긴 한데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쿠팡의 과거 3, 4년 전도 비슷한 모양새였어요. 쿠팡을 좀 비교해서 비교해 보면 좀 이게 매출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쿠팡의 2021년도가 2조 8천억 정도. 20조야. 20조. 죄송합니다. 20조 8천억 정도. 그 나도 보고 숫자가 억원 단위인데도 꽤 커서 이게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 26조, 2023년도에 31조, 그리고 작년 24년도에 38조예요. 계속 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쿠팡도 다 쓰지 않나라고 생각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아직도 늘어? 네, 아직도 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쿠팡은 다 쓰고 있는데 다루는 상품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든지 쿠팡에서 사거든요. 너는 거의 쿠팡이지. 그냥 일단 쿠팡에 있으면 쿠팡에서 사고 쿠팡에 없으면 이제 딴 딴 데 데 가야죠. 가죠. 근데 이제 컬리는 상대적으로 이게 음식 식재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거를 확장은 하고 있어요. 컬리도 뭐 화장품도 하고 있고. 나 최근에 집에 갔는데 꽃도 있더라. 아, 아, 그래. 진짜? 컬리에서 꽃도 사더라고. 근데 이게 둘 다 많이 쓰고는 있는데 쿠팡은 확실하게 더 빠르게 물건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뭐 물론 쿠팡은 사업군도 많이 다변화돼 있지만 이렇게 좀 매출의 증가 추이가 쿠팡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데 컬리는 살짝 약간 2조대에서 지금 크게 성장 못하고 머물고 있다. 있다. 네, 이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보면 21년도에는 마이너스 1조 정도 됐었는데 이게 22년도에 이제 흑자 흑자 전환을 전환이죠. 해요. 플러스 1,000억으로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23년도도 뭐 1,000억 비슷했고 24년도는 1,600억, 1,600 정도 영업이익이다. 이제 흑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손익에 대한 큰 틀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규모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10배씩 차이 날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2조가 아니고 20조. 그러니까 느낀 게 두 가지였는데 생각보다 규모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리고 쿠팡은 생각보다 아직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구나. 아, 아직도 엄청 늘어요. 네. 그리고 재무상 대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자산을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큰 거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현금 및 예금 2,200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 675억인데 제가 여기서 느낀 건 재고 자산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죠?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600억 정도라면 적은 느낌인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게 식자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재고를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빨리 회전이 되다 보니까. 쿠팡이랑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꽃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루 정도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컬리가 잡힐 만한 게 그냥 느낌적으로. 쿠팡보다는 재고를 좀 적게 부담할 것 같아서 숫자로 하게 되면 적은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 1,200억 정도가 잡혀 있고, 그 다음 사용권 자산이 한 3,100억, 그 다음 기타가 한 1,000억 해가지고 자산 총계가 한 8,300억 정도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유형 자산이랑 사용권 자산인데요. 이게 두 개가 결국에 물류센터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영업 설비의 물류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송파, 김포, 창원, 평택. 이고 전부 임차라고 공시되어 있고요. 이제 해당 물류센터별로 이게 유명 자산이 얼마나 달려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 유형 자산 1,200억 중에 1,000억 정도가 이제 물류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네, 나머지 유명 자산은 이제 본사 및 자회사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물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제 자산 쪽에서 많이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이제 결국에는 컬리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제품을 배달해 주는 게 이제 물류가 이제 주업일 거잖아요. 물류가 주업인데 물류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갈 만한 건 물류센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시설 장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전체 자산의 한 절반 정도예요. 근데 그건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이 회사의 거의 전부죠. 그래서 뭐 유무형 자산이 전체 절반 정도가 이제 달려 있다라고. 부채 한번 보시죠. 부채는 일단 매입 채무라고 해서 한 2,300억 정도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차입금이라고 돈 빌린 게 한 300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컬리가 투자를 많이 받긴 했는데 사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런 쿠팡도 마찬가지고 컬리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는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줄이
자본주들이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운영자금이든 뭐든 차입을 꽤 많이 한 것 같고, 부채 제일 큰 거는 리스 부채라고 해서 한 3,600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물류센터 임차라고 했잖아요. 임차한 건데, 이게 이제 IFRS 회계 기준이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내야 되는 리스료나 임차료에 대해서도 부채를 잡아두는 거죠. 뭐 우리 많이 얘기했었던 거니까 그게 한 3,60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채 총액이 7,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은 요 물류센터. 임대료. 그러니까 요약하면 자산과 부채 전체 중에 절반은 다 물류센터 관련된. 물류센터를 임차를 하고 있지만 우리 컬리 입장에서는 이걸 자산과 부채로 잡은 거죠. 어쨌든 거의 우리 걸로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컬리의 자본 쪽이었거든요. 이게 자본금이 한 42억 원 정도 되고요. 자본 잉여금이 77억이에요. 근데 이게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결국은 투자 받으면 보통 이제 많이 누적돼서 쌓이는 건데, 이게 77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77억밖에 제 느낌에는 한 1조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어쨌든 투자 받은 것만큼 보통 자본잉여금이 있기 마련인데, 이게 77억밖에 없어서 조금 앵했었고, 그다음 기타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367억, 이것도 꽤 크게 있는데,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주식 보상 비용, 스톡 옵션. 네, 임직원들한테 나간 스톡 옵션들이 결국 나중에 지분을 다 바뀔 거고, 지분 구조를 바꾸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기타의 자본 조정으로 꽤 크게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앵했던 게 이익 잉여금이 한 511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은, 컬리는 그동안 창업한 다음에 만년 적자다. 이익을 발생시킨 적이 없는데 이익 잉여금이 500억이나 있나? 이게 앵했었던 거고, 이거를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뭐 김견행 회사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본 쪽의 모습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컬리의 그냥 일반적인 회사 상황과 맞지 않았어요. 이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쌀 같은 느낌이야. 아, 네네. 왜냐면 이게 제가 명륜진사 가입 때도 그랬고, 내 입장에서 재밌으려면 내가 잘 모르던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딱 그런 요소였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가 에비타 흑자였죠. 자, 컬리 관련 기사를 보면은 에비타 기준 흑자라는 기사를 이제 계속 배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 관련해서 IR 자료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게 흑자라고 하면 당연히 영업이익 기준이거든, 손익계산서상. 근데 이제 단서가 붙는 거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 원래 말이 길어지면 좀 살펴봐야 돼. 영업이 흑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너는 뭐냐 물어봤을 때 저는 뭐 회계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근데 회계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뭐 우쩌저쩌 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여튼 한번 보면 그 IR에서도 이 에비타 관련돼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라이트로. 근데 이게 제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딜 시장에서 에비타라는 개념은 워낙 많이 쓰이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비타라고 하는 게 영업이익에서 이제 감가상각비와 무현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비현금성 비용을 더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영업이익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에비타라고 인식하는 건데, 이게 컬리는 또 그 에비타도 아니에요. 조정 에비타. 조정 정확히 에비타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현자산 상각비를 더한 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더한 게 주식 보상 비용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보상 비용도 컬리가 주장하는 건 현금성 거래가 아니니까 비현금 비용이다. 비현금 비용이니까 내가 조정 에비타, 그리고 이 조정 에비타가 흑자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흔한 개념은 아닌데, 한 개념은 아니.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그건 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본 적 있으세요? 주식 보상 비용까지 에비타로 더한. 그냥 뭐 제가 본 건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 것 같고, 그냥 굵직굵직한 비현금성 거래를 다 모아둔 것 그냥 같아요. 모아둔 거? 예, 그러니까 모아서 어쨌든 볼륨이 크면 좋으니까. 주식 보상 비용이, 이것도 현금은 없는데 비용이 크게 잡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엎어가지고 어쨌든 마켓컬리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지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한 줄로 원래 쓰는 에비타와 조정 에비타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려보면, 한번 좀 얘기 좀 해줘봐.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동일한 출발선이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모두가 더해지는 플러스 조정사항이잖아요. 이거의 개념은 돈이 이미 나갔어요. 그렇지. 돈이 이미 나갔는데 내가 비용화시키는 게 내용 요소에 따라서 비용화시키는 건데, 그거를 더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주식 보상 비용은
돈이 아직 나가진 않았어. 기획회사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하면은 정확히 치면은 주식 보상 비용이 현금이 유출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주식 결제형이거든.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컬리 CFO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되게 뭔가 좀 억울할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잡혀 있다니. 그러니까 비현금 비용으로서. 나중에 현금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래서 뭐 충분히 뭐 그럴 수는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 것 같고. 자, 그래서 뭐 기사에도 약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제 6일 컬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6억 원의 조정 에비타를 기록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식 보상을 활용하는 일부 정보 기술 업체들이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을 가늠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다인데 에비타에서 DA가 이제 감가상각비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그걸 이제 조정해 준다는 건데 주식 보상 비용이란 거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금은 나가지 않는데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거까지 엎어져 가지고 어쨌든 마켓컬리가 현금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좀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더했을까? 근데 이제 에비타라는 게 왜 나왔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비타라는 게 영업 현금 흐름에 애초부터 대용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한번 구해보자. 그냥 기본 자체가 로직이. 그래서 말 그대로 약식으로 구해보자라는 거라고 하면은 야, 약식으로 구할 거면은 그냥 굳이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는 더할 필요 있어? 우리는 스톡옵션 많이 나가니까 우리는 그냥 주식 보상 비용까지 더할래. 라고 그냥 로직을 짜봐도 그게 뭐 그렇게까지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약식이라면. 근데 나름의 반박을 해보자면 좋아. 그렇게 따질 거면 대손상각 다 더해야 돼. 그렇게 재고가 될 거면 뭐. 다 더해야 돼.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더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게 물론 에비타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단순화시킨 지표여서 이렇게까지 논리를 쌓을 건 아니지만 근데 재고 감모 손실, 재고 평가 손실, 대손 충당금 다 넣어야 되지. 맞아, 다 더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비교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지. 비교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너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주식 보상 비용도 오히려 더 애매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에비타라는 게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인데 이 많이 부여된 스톡옵션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스톡옵션 하나도 부여 안 하고 이런 실적을 만들고 있는 회사와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하고 이걸 만들고 있는 회사는 다른 회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맞아요. 남들이 안 쓰는 기준이 들어가지 않나. 뭐 조정 에비타 한번 설명 한번 그래서 구해봤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00억,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3억이거든요. 근데 유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까지 더해봐서 조정 에비타를 구하면 23년도는 마이너스 1,000억 정도고 이제 2024년도에 처음으로 167억 정도의 조정 에비타가 나와요. 근데 이제 IR 자료에는 조정 에비타가 137억? 한 3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IR 만들 때 숫자랑 공시 숫자랑 좀 차이가 있어서 IR에 맨 앞에 써 있어. 이거는 확정 전 숫자라서 뭐 공시와 다를 수 있다. 근데 저희가 계산한 건 확정된 확정된 숫자로 숫자. 계산했을 때는 조정 에비타가 167억 정도 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냥 예를 들자면은 내가 굳이 조정 에비타라는 거를 안 쓰고 남들이 다 쓰는 에비타를 써도 사실 플러스 116억이거든.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IR 자료에서 이거 얼마였죠? 137억. 137억 있잖아요. 요거에서 주식 보상비 빼면 이게 100억이 안 되거든요. 100억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아,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어쨌든 있지. 100억이란 볼륨이 100억이란 볼륨이 있지. 어쨌든 다르니까 어감이. 그래서 요거 더하면 딱 100억이 되잖아요. IR 자료 기준으로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그게 되게 전혀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볼륨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 되게 세 자릿수가 중요하고. 다르지. 두 자릿수랑은.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정 에비타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세 번째 주제가 이제 IR 자료에 나왔던 이것도 하이라이트네요. 캐시플로우 BEP.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근데 나 궁금한 게 두 분이서 캐시플로 BEP를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보통? 각각은 들어봤지. 캐시플로우 들어봤고 BEP는 들어봤지. 여기 약간 좀 종합을 좋아하네. 너는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약간 좀 나의 지식이 미천이 들어간 느낌인가? 아니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 아, 좀 생소하죠. 생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IR을 이게 분기마다 올리시더라고요. 쭉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제일 첫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금 24년 캐시플로우 BEP를 지키며 무려 볼드체까지 지키며 성장을 위한 투자를 통해 매연 확장과 손익 개선 목표를 달성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좀 찾아왔어요. 캐시플로 BEP가 뭐냐, 컬리가 언급한 캐시플로 BEP가 뭐냐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현금 흐름이 양수가 됐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비타 의미... 흑자랑 거의 일맥상통한 느낌인데. 맞아요. 그죠? 에비타 흑자랑 그냥 캐시플로 BEP랑 이제 그냥 뭐 우리 돈 번다 이거잖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이제 거니까. 돈을 까먹지 않는다. 돈을 까먹지 않는다라는 거를 에비타 흑자라는 그러니까. 표현도 썼고 캐시플로 BEP 회계적으로는 손실일 수는 있는데 우리는 돈을 번다 이거잖아. 계속 그 얘기를 그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현금 흐름표상의 영업 현금 흐름이죠. 이거를 한번 봐보면 2021, 22, 23 모두 음수였다가 이제 2024년도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되거든요. 21년도에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383억, 22년도도 마이너스 1,575억, 23년도도 마이너스 500억 이 정도인데 24년에 처음으로 1,332억, 즉 내가 주된 영업 활동으로 통해 현금이 플러스로 1,300억 정도 벌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늘었어. 많이 영업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아갔어. 엄청 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많이 개선됐어.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23년 대비 24년도에 이제 1년 만에 OCF가 한 1,800억 정도 늘었는데 오늘 한번 분석해 봐야 되죠.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크게 구성되는 요소가 당기순이익 그리고 이제 현금 유출 없는 비용, 수익,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예전 저희 컨텐츠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구성 요소를 한번 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당기순 손실이네요. 보니까 이제 2023년에 당기순 손실이 거의 2,000억이었는데 24년에 이제 당기순 손실이 마이너스 400억 여기서 이제 1,500억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게 절대적인 효과인 것 같고 나머지 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 차감, 자산부채 변동은 크게 저거 이제 뭐 서로 그냥 방향이 그렇죠. 다르니까. 네, 크게 뭐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아니냐고 하면은 뭐 근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사실 뭐 이런 표현은 그런데 그냥 왜곡할라 치면 왜곡할 수 있거든요. 뭐 매입 채무 늦게 주고 매출채권 내가 땡겨받고 재고자산 사실 사야 되는데 안 사고 그게 이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에 다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걸로 인한 이펙트보다는 진짜 본질적인 그냥 단기순 손실이 전년도 대비 1,500억이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손실이긴 한데 어쨌든 2,000억에서 400억까지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500억 준 게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반영이 돼가지고 영업활동 1,800억 늘어난 거는 대부분이 이제 손실을 줄여서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여기까지 제가 쭉 보니까 그냥 이거 같아요. 회계적으로는 아직 손실이다. 손실이야, 맞아. 영업이익도 손실이죠. 영업이익도 183억 손실이고 당기순 손실도 400억이니까 손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현금 창출 능력은 많이 개선된 것 같다. 그게 팩트인 것 같고 그거를 조정 에비타라든지 캐시플로 BEP였나요? 그걸 약간 회사에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R 자료도 계속 하이라이트로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저도 두 분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자, 알고 있는지. 에비타라는 지표를 많이 쓰잖아요. 에비타 영업현금을 얼마를 돈을 벌고 있느냐인데 이게 요거를 하나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 다음 면을 봐야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이게 컬리가 지금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가를 판단하려면 이게 그 다음 캐펙스가 얼마나 들어갈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이나 에비타를 매년 100억씩 버는 똑같은 회사가 있는데 한 비즈니스는 또 재투자를 막 몇천억씩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있고 그냥 재투자 필요 없는 캐펙스가 필요 없는 영업이익 에비타를 버는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후자가 더 아예 다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컬리가 만약에 좋게 해석하면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 깔아놓은 걸 이제 깔아놓은 걸 벌기 시작했다인데 나쁘게 해석하면 지금 벌기 시작한 건 맞는데 지금 이미 풀캡파야. 또 깔아야 그리고 된다. 또 깔아야 돼 물류센터를. 이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예, 또 돈을 허덕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건 저도 몰라요. 이제 그 물류센터가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보통 투자 시장에서도 에비타가 양수다라고 해서 으악 좋다는 아니고 에비타는 양수인데 그럼 그 다음 캐펙스는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이 캐펙스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 워렌 버핏이 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는지. 워렌 버핏이 그래서 에비타 안 보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북리뷰도 했던 숫자로 경영하라 2편에 거기도 나와요. 에비타와 OCF를 비교하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레퍼런스 삼았던 게 워렌 버핏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캐펙스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캐펙스를 그냥 너네가 그냥 감가상각비 더하는 걸로 퉁칠 수 없다. 그래서 에비타는 그냥 한정적인 용도다. 그리고 에비타가 정확한 현금 지표가 되려면은 이거에 깔린 가정은 더 이상의 캐펙스 투자가 없다라는 게 깔려 있다. 근데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캐펙스 투자가 없는 회사는 오히려 안 좋은 회사다. 그래서 에비타만 보지 말고 OCF도 봐라라고 이제 이제 글이 끝나는데 어쨌든 뭐 그 이야기인 거잖아. 비슷한 맥락인 거죠. 왜냐면 이게 또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일수록 에비타만 봐야지 하면 에비타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오늘 제가 느낀 건데 두 분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약간 평소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 어제 잠을 좀 많이 잤나 둘이? 아, 잠잘 참 많이 잤어. 잤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둘 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이게 중요해요. 아 근데 규현이가 그래도 딜 시장에서 많이 불러 먹었네. 아, 힘들어.